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시간상 안 되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북방일보에서 좀 잘 찍어주셨는데요. 이 슬라이드 그냥 좀 아이스 브레이크 하렴 해서 우리 박사 교수님은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아시고 계시죠?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가끔은 여기다가 제 얼굴을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저 포스터입니다. 저 포스터는 구글 다 뒤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초상권 이건 그냥 다운을 받았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가면은 보잉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보잉 박물관에서 저는 저 포스터를 찍었던 것 같아요. 원본 뭘 것 같아요? We can do it. 이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이런 풍을 딱 보면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왜 소련이나 러시아에서 그 노동에 대한 고무적인 생산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동원 캠페인을 할 때 이런 풍의 그림이나 포스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소련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거 2차 세계대전 때의 포스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미국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들어가 있고 뭔가 굉장히 멋스러운 마초 같은 We can do it 이렇게 넣었죠. 이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세계 군사 패권국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참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동원이 됐겠죠. 그런데 바로 2차 세계대전부터 일단 무기 체계가 굉장히 복잡화 되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이제 물론 독가스가 좀 이용이 되긴 했지만 기존에 좀 재래식 무기들이 남았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공중전 이런 영역들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앞선 첨단 무기 체계 플랫폼은 뭐였겠어요? 전투기, 비행기 이런 것들이었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로지 더 리베터 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따지면 영희, 순이 이 정도. 나중에 노래가 나와서 이제 로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리베터라는 이름이 일반 명사입니다. 혹시 리벳이라는 아세요? 비행기를 조립할 때 나사 그거를 리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벳을 조이는 사람을 리베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힌트가 됐죠.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비행기, 전투기, 군수 공장에 일할 생산 노동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를 동원을 해야 되겠어요? 여성 노동력에. 그래서 후방에 있는, 본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이런 군수 물자를 생산을 하고 전투기를 조립하고 하는데 동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방산 기업, 방산 공장이죠. 그 생산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리벳을 조이는 노동자들을 대부분 여성으로 차출을 하거나 독려를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아이러니가 국방이나 방산이 대부분 남성의 영역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요즘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조금씩 많아지긴 하지만 제가 거의 1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방산도 여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물론 이게 과학기술자라든지 설계자라든지 고급 공학자라든지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 기반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산 현장에 여성이 이렇게 물론 동원에 의해서긴 하지만 굉장히 그때는 애국심으로 자발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더 리베터가 로지라는 대명사로 이렇게 돼 있고 We can do it은 그 이후에 동료성 이런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저거는 이제 락히드 마틴이 이전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회사였었죠. 그런 공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막 조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저게 바로 리벳입니다. 리벳을 조이는 굉장히 많은 여성 노동자의 사진들을 2차 세계대전 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의 방산이나 한국의 국방은
아직은 남성의 영역이긴 한데 가끔 이래저래 제가 이 분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포스터를 가끔씩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조금 다른 면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그 학회에서 우리 다른 이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책도 쓰고 제가 보통 일반 컬럼은 잘 안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너무하고요. 제가 가급적 글을 쓸 일이 있으면 저는 국방일보에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일보에서 의뢰가 오는 거는 거절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일반인 지식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군 간부들 또 이 군에 종사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몇 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1회네요. 2주에 한 번씩 과학의 역사에서 만나는 전쟁 이야기라는 전면으로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낼 건데 저는 이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역사 그리고 전쟁, 군사, 국방 이런 일들의 중간에 학교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브레이크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약간 좀 도표화하면 제가 주로 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요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겠죠. 이 밀리터리라는 거는 뭐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뭐 다 언제나 그 피지컬한 폴스로서 밀리터리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스테이트 네이션 이제 근대 국가죠. 예, 결국은 우리의 체제는 서양에서 발전한 근대 국가 체제가 지금 현대 국가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밀리터리와 스테이트나 네이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죠. 뭐 최근에 와그너, 뭐 사병 조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은 비주류고 대부분의 전 세계에 한 22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군대가 없는 나라는 10%가 안 됩니다. 심지어 스위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영세 중립 국가도 스위스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국가 권력 혹은 국가 영토 국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 2차 세계대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원자 폭탄이 계기가 이제 됐겠죠. 과학기술, 산업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반드시 요즘은 같이 따라다니죠. 병력 중심의 이제는 군사력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 이런 말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과학기술이 기반이 된 군사력에 대한 경향성은 점점 더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가장 중심에 과학기술, 공학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안보와 군사와 과학기술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글로벌 방산 트렌드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면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요즘만큼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는데요. 양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제일 편하게 양적인 것들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살짝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런 군사비가 얼마냐, 뭐 무기 체계를 얼마나 주고받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분도 계시는데 일반 다른 분야의 산업 통계나 이런 경우보다 군사 쪽에 이런 통계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뭐 사회주의 국가나 절대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아주 자세한 국방비를 펴내지도 않고 또 어떤 무기 체계에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도 명확하게 다른 인더스트리만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마 시프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뭐 시프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데기 때문에 군축 뭐 이런 것들의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싱크탱크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전 세계의 국방비가 얼마니 어디가 수출을 많이 했느니 하는 것들을 연례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보실 텐데요. 정확하게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유가 시프리가 그때 이어북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타전이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프리가 발표하는 고 전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유사한 기사들을 냅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 어쨌든 공신력이 많이 많기 때문에 이제 CFD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뭐 2조 2천 이게 이제 환율에 따라 다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쭉 1990년부터 23년까지 이게 전 세계에서 추정되는 밀리터리 익스펜디처니까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썸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쭉 보시면 이때 냉전기 때 좀 감소했다가 잠깐 줄었다가 요즘 이제 아시겠죠? 왜 이런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가 많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뭐 미중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오히려 방사는 상당히 이전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추세는 조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굉장히 환향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락힐 마틴이나 이런 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보이시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00 정도 잡으면요.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3,000조가 넘겠죠. 그죠? 3,000조 정도.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얼리 매년 3,4천 정도가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군사력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별로 보면 역시 세계 1위는 미국이죠. 근데 그 비중이 40%입니다. 절대적이죠. 물론 미국의 패권주의를 의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기술도 격차당하고 뭐 과거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과학기술 꼭 국방이라고 붙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그리고 방산 쪽에 있어서 저는 50년 이내에는 절대 미국은 안 망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100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절대로 미국의 이런 절대적인 패권은 쉽게 망가지지 않을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분야에서 보통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일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리고 단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당연하겠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기울긴 했었는데 조금 두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세계 9위고요. 뭐 이게 환율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한 7위에서 9위 정도의 군사비 지출의 세계 순위를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OECD 무역 국가로서 물론 7대 국가에 들어갔죠. 그렇긴 하지만 인구 뭐 여러 가지의 규모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20국가 중에서 7위에서 9위 정도의 군사비를 쓰고 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병력 수로 따지면 더 올라갑니다. 거의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입니다. 뭐 잠깐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미국은 상비군, 예비군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절대 비교를 못합니다. 주 방위군도 있고, 근데 미국의 레귤러 포스 정규군은 전 세계의 원정군이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정규군을 다 포함해도 12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65만에서 시작해서 많이 감축을 해서 이제 50만 명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인구 때문에 팍팍 줄고 있기는 한데 병력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나라가 이 군사비의 지출, 병력, 군사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위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만 잘 모르시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효율적이냐, 또 거기에 실제 군사력의 절대적인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 양적인 것들은 이렇고요. 여기서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보내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측면을 보긴 하겠지만 이 글로벌 디펜스 마켓 어디나 수출입은 다 있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나 모든 물자에. 그런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게 역시 무기 체계도 자급자족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입, 거래,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은 방산 수출, 방산 수입, 그러니까 구매, 도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럼 먼저 엑스포터를 보면 이게 이제 5개년 동안 평균 누적이에요. 매년 조금 달라지고 플럭추에이션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팔고 있는 나라 당연히 미국이겠죠. 아까 국방비 비중만큼
역시 40% 정도. 그러면 미국은 만들어서 다 파나요? 미국이 그럴까요? 미국은 자기네가 뭐 요즘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니까 꼭 메이드 인 USA가 의미가 물론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자국에 만들어서 연구개발한 무기 체계 중에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수출의 40%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실제 미 국방부는 10%에서 15% 이내로만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무기의 85%에서 90%뭐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 많이 잡아도 85%는 다 미군이 삽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만 파는데 그게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의 40%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개발하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은 그럼 수입 안 하나요? 수입을 하긴 하는데 정말로 경제성의 문제로서 오히려 사서 하는 것들이 싼 첨단 무기 체계는 절대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뭐 미국은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나요? 예스와 노입니다. 왜 예스인가? 뭐 한때 이제 그 러기드 벨트라 그래서 방산 지역의 트럼프식 특히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레이버 표를 얻기 위해서 방산 수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공화당 정부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통령이 VIP 세일즈를 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진 않죠. 왜? 철저하게 자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아실 거예요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팝니다. 동맹에게만 팝니다. 그러면 똑같은 무기 체계를 파냐? 아닙니다. 스펙을 다 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입한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 체계는 절대 미군이 쓰는 거하고 동일한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운용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미군이 1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5 이하의 무기 체계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부지기수고요. 왜요? 방산 시장은 수요자 중심 시장이 아니라 철저한 공급자 중심 시장입니다. 공급자 그것도 미국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한다고 굉장히 도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